자, 오늘 저희가 같이 읽었던 부분은 금리와 채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알려주는 부분이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다른 책 읽었을 때 거기에도 채권에 대한 이야기, 금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급은 됐었는데 사실 이 책이 그래도 제일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장 초보자들, 지난달에 워낙 이게 초보자들을 위한 책이라고 했는데 너무 중급자 이상을 위한 책을 읽다 보니까 이분은 진짜 초보자를 위한 눈높이가 너무 잘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책 초반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식시장의 주가는 결과라고. 그래서 결과는 사실 예측을 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채권과 금리는 원인이자 결과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거는 예측할 수가 있다. 어떻게 예측을 하냐.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책을 그래서 잘 봐야 된다. 그래서 뉴스에 보면은 정부가 뭐 어떤 걸 발표를 했다, 뭐 예금 금리 인상을 뭐 하려고 한다, 뭐 한국은행이 뭘 하려고 한다, 이런 뉴스들이 이렇게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들을 잘 살펴보면은 계속 이거를 올리려고 한다, 뭐 올릴 예정이다, 뭐 검토하고 있다. 사실 이거는 지금 올렸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조만간 올릴 확률이 높다. 그리고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은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국이 올리면 우리는 당연히 오를 것이다. 이런 건 사실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채권과 금리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 채권 시장 같은 경우도 채권은 돈을 사실 빌리는 개념이잖아요. 돈을 우리가 빌려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채권에도 보면은 금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금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도 어쨌든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 시장과 금리는 연결이 돼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에는 금리는 돈을 필요한 사람이랑 빌려주는 사람들이 서로 그냥 그게 맞으면은 우리가 그럼 내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결정된 가격인 거잖아요. 그럼 내가 100만 원을 빌릴 때 너는 그럼 내가 이자를 10만 원 받을게. 내가 5만 원 받을게. 그렇게 나 5만 원 줄 수 있어? 그렇게 합의되어 있는 가격이다. 근데 이게 뭐 한쪽에서 돈을 막 많이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돈이 별로 없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죠. 빌리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빌리는 사람은 없어. 근데 난 돈이 차고 넘쳐. 그러면은 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경기가 어떻는지에 따라서도 금리가 되게 영향을 많이 끼친다. 그래서 경기가 되게 활성화될 때는 뭔가 새로운 상품을 계속 개발하고 상품 찍어내고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계속 이제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니까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하니까 그때는 금리가 올라가는데, 오히려 경기가 안 좋으면은 인원도 감축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생산량도 줄어들고 어쨌든 비용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이제 불황기가 되면은 금리도 낮아지고 어쨌든 대출하라고. 왜냐 우리 돈 많이 갖고 있으니까. 왜냐하면은 은행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기업이고 아까 정부도 기업이고 은행도 기업이잖아요. 근데 은행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해주는 건 없어요. 그들도 어쨌든 돈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어쨌든 은행이 먹고 사는 거는 대출 금리 있잖아요. 대출을 통해서 받았던 수익을 가지고 본인들이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뭐 대출 얼마나 해주고 은행들이 빚잔치해서 자기네들은 성과급 되게 많이 받았다 이런 뉴스들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냈던 이자를 가지고 그들은 성과급 장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거 뭐지? 필요한 사람과 이제 그렇게 주는 사람들의 이게 잘 맞았을 때 우리는 금리의 가격이 결정이 정해지는데, 실제로 이거를 단순하게 금리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보면 물가를 잘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물가가 중요하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은행에서 이자 3% 준다, 이자 5% 준다, 이거는 명목상의 금리인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금리. 근데 실제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실질 금리를 봐야 된다. 근데 이 실질 금리는 물가가 지금 얼마 정도 상승되고 이제 물가 상승률을 봐야 되는데, 아까 제가 이제 책을 보면서 지금 우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25%고 물가 상승률이 7월 달에 6.3%예요. 자, 그러면은 책에서 말한 것처럼 기준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면은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면은 마이너스 4%거든요. 그럼 어차피 내가 돈을 저금해 봐야 지금 이게 이제 플러스 되는 게 아니라는 건 거예요. 왜냐하면은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근데 이 물가 상승이 되는 원인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게 물가가 전체가 다 오른 게 아니라 지금 유가가 급등하고 원자재 값이 오르게 되고 기후 변화로 농작물의
수입이 지금 많이 제한적이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고 물가가 상승되는 이후에는 여러 가지들의 원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들이 일시적일 것인지 아니면은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가게 될 것인지 사실 이런 것들도 파악을 잘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잠깐적 예를 들면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뭐 유가가 많이 올랐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올랐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유가 오르는 거는 몇 년씩 이렇게 가는 경우 잘 없잖아요. 거의 단기적으로 뭐 6개월, 1년이고 지금은 기름값도 많이 좀 내려가긴 했더라고요. 뭐지? 세금이 좀 그게 내려가면서 지금도 보니까 한 1,800원대, 싼 데는 1,700원대까지도 유가가 내려갔더라고. 2,000원 넘었던 거 휘발유가. 그래서 그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유가가 내려가게 되면은 사실 그런 원자재 값 이런 것들도 내려갈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거를 생산해내는 그런 게 많이 이제 다운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분야들 조금 더 접목해서 보게 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에 뉴스에서 예금금리 계속 오른다라고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카카오는 뭐 추첨해가지고 8%까지 주는 것도 있었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8%짜리 들어가면은 이건 플러스인 게 맞아요. 근데 8%도 다 주는 게 아니라 저 들어가 봤더니 그 신청한 사람 중에서 몇 명한테만 추첨해가지고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케팅이 들어가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실제 지금 뭐 예금에 사람 돈이 몰린다 이런 뉴스 보면서 나도 예금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근데 이 예금 금리가 2년 3년 가는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금리가 조금 높게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 내가 보통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 단기적으로 투자를 해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예금에도. 예금을 1년짜리, 뭐 2년짜리, 3년짜리 한다고 해서 3년 뒤까지도 그게 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라 뭐 이런 것도 조언하고 이런 게 있어서 오늘 제가 여기서 가장 이제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실제 금리를 보는 거.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 금리는 실제로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그냥 허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처음 알게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채권에 대한 부분은 뭐 기존에도 여러 군데서 봤지만 채권은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개인이 채권 투자는 안 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채권을 투자하는 펀드에다가 우리는 개인이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펀드 투자를 하거나 그런 상품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에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채권 같은 경우는 기업이 이제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 경우는 아까 다들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제 더 이상 주식으로 돈을 빌릴 수가 없으니 주식으로 이제 채권은 내 신용도가 떨어지니까 더 이상 채권 빚을 내서 이제 회사를 운영할 수 없으니까 주식수를 더 발행을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회사가 돈이 더 필요해요라는 것들을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을 보셨고 두 번째는 이제 국채에 대한 부분인데 국채는 사실 지금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많이 좀 와닿는 부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로 국채 발행이 엄청 많이 되고 있고 나라의 빚이 몇 조다 몇 조다 이런 뉴스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국채도 결국에는 국가에서 진 빚이고 이 빚이 많아질 경우에는 국가 부도라는 이야기들도 분명히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뭐 외국에 있는 베네수엘라나 뭐 이런 데처럼 물가가 갑자기 돈이 그냥 거의 휴지처럼 사용이 될 정도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는 상황도 오게 되고 그래서 이 늘어난 돈에 대한 그 나라의 빚도 결국에는 국민들이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예전에 우리 IMF 때처럼. 그래서 이렇게 국가의 빚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누군가가 나라한테 돈을 빌려준다는 건 거잖아요. 그럼 그 나라의 돈을 누가 빌려주냐? 한국은행에서 빌려주는 거거든요. 한국은행이 이제 나라에서 돈을 주면은 그 돈을 가지고 나라는 이제 우리 뭐 코로나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 돈을 막 뿌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뿌리게 된 돈을 가지고 이제는 막 뿌렸더니 이제 사람들이 뭔가 더 생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책에서 봤던 것처럼 돈은 풀렸는데 이제 제품은 한정이 되고 오히려 지금은 공급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물가들이 계속 상승을 하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되었었고 이렇게 돈을 풀었을 때 전문가들이나 유명한 경제학자분들은 계속 이 상황이 올 거다라는 경고를 여러 번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이렇게 돈을 그냥 우리는 지원금을 받아서 좋다 단순하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게 된 이후에 지금 우리는 고통을 겪고 있는 건 거잖아요. 거기다가 뭐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도 같이 겹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뭐 너무 많은 돈이 풀린 것들을 다시 나라에서는 회수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회수를 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이런 악순환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염두를 해두고 이 책 같은 경우에 이게 2020년에 나왔나?
책 발행일이 19년도에 나왔네요.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에 나온 거여서 사실 지금 코로나 시기 이후에 반영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익히고 나서 그 지금의 상황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제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해보면서 아,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금리가 올라갔구나, 물가가 올라갔구나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책이 좀 쉽게 잘 읽힐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요 부분도 잘 읽어보시고 다음 이제 목요일 날 이제 2장 읽을 거예요. 총 저희가 6번의 모임이 있는데 모임 때마다 한 장씩 읽을 거거든요. 그 책이 그렇게 내용이 많지가 않아서 충분히 잘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모임은 잘 마무리를 하고 다음 목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